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 방송은 부동산 이슈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는 최근의 뉴스 중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그러한 뉴스를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공감하고 또 가능한 해법은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의 첫 주제로 괴물이 되어버린 전세제도, 전세 사기를 방지하라 입니다. 얼마 전에 전세 사기 문제가 떠들썩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전세제도가 문제점을 나타나게 된 그 이유를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해법까지도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편으로 전세괴물의 탄생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광고 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988 기억하시나요? 저도 와이프와 또 딸아이와 함께 웃고 웃으며 함께 시청했던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두 가족이 있죠. 성균이네 그리고 동일이네. 그리고 사실 이 쌍문동 벼락부자 성균이네와 쌍문동 반지하에 산다는 동일이네보다는 정한이네 그리고 우리 덕선이네로 더 알려졌죠. 자, 이 집에는 1층에는 집주인인 정한이네가 삽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바로 동일이네, 덕선이네죠. 덕선이네가 쌔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정이 넘치던 그런 전세제도가 있던 그런 시기였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특히 이 덕선이 엄마 정말 정이 풀풀 넘치는 분이었죠. 정말 손도 커서 뭐 하나 반찬 장만하면 정말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집주인하고도 나눠 먹고 또 이웃과도 나눠 먹고 늘 그렇게 임신 좋은 그러한 아내였죠. 자, 그리고 한번 전세 역사를 한번 과거부터 한번 쭉 돌이켜 보겠습니다. 1970년대는 산업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서울로 올라오던 그러한 시기죠. 그리고 이때만 해도 정부도 기업에, 특히 대기업에 올인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은행 대출도 대기업 위주로만 가능했고 그 대기업에 다니는 고소득자만 개인 중에선 일부 대출이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은 사실 은행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집주인들이 월세가 굉장히 이제 만연하던 시기였죠. 지방에서도 많이들 올라오고 집은 부족하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월세 제도가 굉장히 만연하던 시기였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에 좀 눈을 뜨고 또 부동산에 눈을 뜬 개인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뭔가 이 월세를 목돈으로 받으면 내가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전세제도라는 것을 고안해내게 됐고요. 물론 집을 늘려가는 데도 도움이 됐지만 그 전세금을 목돈으로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면 고금리 이자를 또 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저축장려 시대였으니까요. 자, 집주인한테도 따봉, 또 세입자한테도 내가 그동안은 월급에서 따박따박 월세를 냈었는데 월세를 안 내고 목돈이긴 하지만 집주인한테 내면은 1년 후에 보증금을 그대로 다시 반환받을 수 있네. 그리고 그 보증금으로 잘하면 내 집도 살 수 있네 하는 점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도 따봉, 그래서 따따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사적 금융제도, 일종의 사적 금융제도가 된 것이 바로 전세제도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도 역시 계속해서 3저 호황으로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던 시기였고요. 여전히 서울로 각 지방의 인재들을 모여들었고 지방에서도 이때부터 논밭 팔아서 이사 오시는 가족 전체가 이사 오시는 집안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서 또한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어떤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임금이 급속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근로소득이 상승하면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겠죠. 전세 살다가 내 집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늘어나고요. 또한 이때 전세도 굉장히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주택을 늘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전세 사기도 속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기사를 보면은 전세 사기를 당해서 자살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랴부랴 임대차 특별법도 만들고 어떤 세입자 보호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으로 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당연히 손해죠. 그죠? 1년 후에 내가 다시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2년이 돼야 올려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려받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금은 폭등하게 됩니다. 자, 90년대 보실까요? 이때 노태우 정부가 일기 신도시 그리고 전국적으로 200만호 건설을 캠페인으로 내걸고 당선이 돼서 부랴부랴 건설을 했고 그래서 90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일기 신도시부터 입주를 합니다. 뭐 분당, 일산, 평촌 등등 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대규모 물량 폭탄으로 인해서 바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하락하게 돼요. 그리고 한동안 쭉 안정기를 겪게 되죠. 침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5년, 6년, 7년을 지나면서 부동산이 서서히 상승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IMF가 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다시 한번 폭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전세가도 동반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최초의 역전세가 일어났던 시기라고 해요. 집주인들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어때요?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IMF 여파로 실직한 가장들이 사업자금 마련 위해 또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값은 이제 끝이야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계속 전세로 머물게 되죠. 자연히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는 폭등합니다. 또한 금리도 저금리예요. 4, 5%로 과거에 비해서 대출이자도 4, 5%로 굉장히 저금리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 수준은 이미 우리 소득이 참여정부 시절에 2만 불을 돌파했죠. 그러면서 주택 구매 심리가 급속하게 또한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집값 통계 이후로 최초로 1차 상승장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2차 하락장이 시작되죠. 2차 하락장이 오면서 이때 금리는 싼데 전월세 전환율이 이 당시 보통 6%, 8% 정도 했었거든요. 10%까지 제도상으로는 가능했는데 현실적으로는 6%에서 8%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보다는 월세를 받는 게 더 이득이죠. 그래서 전세 월세 전환이 폭증하게 됩니다. 또한 하락기니까 전세 수요는 점점 전세로 머무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전세가격이 밀어 올라가면서 서민들이 전세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2억 원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대 5억 원까지 확대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세가 상승과 맞물려서 전세가가 폭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았죠? 2013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때 바로 그 유명한 빚내서 집 사라 하던 LTV 85%까지 확대를 하고요. 또한 양도세 감면, 아마 미분양주택 세 채까지 양도세를 100% 감면해줬습니다. 그러한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2차 상승장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까지 상승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20년, 21년에 폭등기를 다시 맞으면서 이제 지금은 고금리로 인해서 매매가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다시 전세 월세 전환이 다시금 폭증하는데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10년대에는 집주인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월세로 전환됐다면 지금은 세입자가 오히려 전세대출 금리가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그러한 세입자에 의한 월세 전환이 폭증하는 사태가 빚어집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어때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죠. 자, 그래서 아마 2010년대 초반에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떠올리실 거예요. 하우스포 많이 들어보셨죠? 집 가진 거지죠. 집은 있는데 살림살이가 너무 힘든 대출로 인해서, 그죠? 지금도 아마 많은 가정이 그래서 그러한 사태가 우려되는 시기죠. 특히 20년, 21년 많은 대출을 끼고 산 주인들, 집주인들은 많은 고통을 아마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하우스포 사태가 기사가 아마 조만간 도배를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 점들이 무척 안타까운 그러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교훈을 얻을 것은 있어요. 자, 바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는 점. 이 점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전세가가 폭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부동산 사이클 상에서 상승장이 온다. 물론 전세가 하나로 상승장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아파트 매수 타이밍에서 저점 원절에 나타나는 현상, 바로 고점과 저점이 있는데 이 저점 원절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미친 전세가라고 했어요. 그죠? 바로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하게 되면 조만간 상승장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늘 우리가 자본금을 시드머니를 요입당하는 자세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세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20년대까지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해 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이죠. 자, 먼저 집주인, 즉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투자자금을 조달하기가 용이합니다. 왜? 집은 우리가 평생 구매하는 재화 중에 가장 비싼 재화예요. 반면에 우리가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그 갭을 이용한다면 집을 구매하는 기가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투자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료 체납 리스크가 해소돼요. 자, 월세를 줄 경우에는 어떠죠? 늘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내면 어떡하나. 또 그래서 월세를 몇 개월 밀리면 법적으로는 2개월 밀리면 명도 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소송하게 되면 또 6개월 시간을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체납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공실 리스크도 감소해요. 즉 2년간은 보장되는 거죠. 또 최근에는 임대차 3법에 의해서는 갱신권까지 사용하게 되면 4년간 공실날 우려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세 효과도 있어요. 간주 임대료가 1.8%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전세에는 이러한 많은 장점이 있다.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선 월세 대비 저렴해요. 거주비가. 물론 지금은 일시적으로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가 전세이자보다도 더 싼, 그래서 월세로 많이 전환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아마 내년지나 내후년 정도부터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경기 침체로 인한 저금리로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빠르면 내년 후반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세 수요로 전환하는 그런 세입자들이 늘어날 거고요. 또 정부에서는 어때요? 이 전세는 어쨌든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을 해줘요. 즉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사다리의 역할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전세를 살면서 열심히 모아서 전세보증금과 함께 더해서 내 소유의 집을 장만하는 그러한 희망을 품고 전세에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럼 그러한 전세제도가 과연 어떻게 변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은 분명 좋은 취지로 시작했고 지금도 그 취지는 살아있어요. 분명. 자, 한번 살펴보실까요? 노태우 정부에서 처음 1988년에 주택신용보증기금이라는 걸 설립합니다. 그리고 서민주거지원, 주거복지 사다리라는 정말 좋은 취지로 전세자금 대출을 시작해요. 이런 전세자금 대출도 금액이 점차 늘어나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호당 6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동산 하락기로 들어가면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고요. 또한 2009년 9월에는 2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해서죠. 전세금이 어느 정도의 버팀목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2억 원까지 확대하면서 2011년 11월에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까지도 철폐를 해요. 그래서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에게도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바로 전세 대출을 시행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확대했고요. 2015년에는 무려 5억 원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어때요? 반환보증보험, 즉 안심전세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까지도 도입을 해요. 자, 전세대출 제도도 그렇고요. 안심전세대출도 그렇고요. 이 반환보증제도도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너무 훌륭합니다. 분명히 우리 세입자들에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한 바로 전세대출이 문제는 너무 크게 확대가 됐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전세자금 대출이 결국은 자금 대출이 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이 하락장에서 점점 전세가가 밀어 올라가는 그 상승의 에너지에 맞물려서 전세대출 제도가 더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사단이 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번 정부 들어서는 어땠어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또한 버팀목 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왜? 사각지대니까요. 사회적 약자에게 전세 대출을 집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청년에게는 대출 한도가 0.7억에서 2억 원까지 확대가 되고요. 신혼부부에게는 수도권은 2억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1.6억에서 2억 원까지 전세 대출 한도가 확대돼요. 물론 전세를 받는 입장에선 좀 더 좋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결국은 언젠간 또 부메랑이 되어서 전세금의 폭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 또 집값의 폭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사실은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해요. 문제는 이러한 전세 폭등이 결국은 하락장을 맞으면서, 특히 하락장 또는 상승장에서도 조정장 때 폐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자, 전세제도의 변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2000년 이전까지는 주로 이런 주택, 그죠? 그래서 주인 세대는 1층에 살고, 셋집은 보통 지하 또는 반지하에 살거나, 또는 더 할 경우에는 2층이나 3층까지도 전세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집의 일부를 전세를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우리 새집 사는데 쓰기도 했지만, 또는 재테크로 활용을 하게 됐죠.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12%, 15% 했으니까요. 5천만 원만 전세금 받아도 얼마 받아요? 연이자로 6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억이면은 얼마예요? 1,5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이 무려 이자로 받는 겁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웬만한 진짜 당시로 따져도 웬만한 월급쟁이만큼 이자가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때만 해도 세입자의 경우도 내가 언제든지 전세보증금 무이자로 빌려준 셈이니까 전세보증금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던 정말 시기였죠.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어때요? 이때는 주로 아파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강화되던, 점점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니까 아파트나 빌라에 단독으로 집 전부를 전세주게 되죠. 그리고 집주인은 전세금과 함께, 또 세입자도 전세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함께 합해서 전세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갭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를 이용해서 집주인은 어때요? 다주택자의 길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빌랑 하는 사람들 보면 막 1,000채, 2,000채 그렇게 빌라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도 50채, 100채,
300채 그렇게까지 갖는 분들이 생겨나요. 그것도 자기 자본금 하나도 없이 풀핏 투자를 통해서 말이죠. 정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세 폐해로, 다주택자 또 갭사의 폐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부채질교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즉 집에 전체 매매가에서 전세금이 있고 그 갭을 이용한 투자가 갭투자예요. 그리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시세 차익을 보는 그러한 투자 방법이 되겠죠. 이 갭이 작을 때는 뭐 수천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전세가가 하락장에서 전세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고 그랬죠. 어떤 때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현상까지도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상승장이 오면 바로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투자법이에요. 자,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있고 갭이 일정하게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최대 5억 원까지입니다. 그것도 무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정 시기가 오면 전세가가 정말 폭등하는 시기가 오면 공급이 딸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 있는 가뜩이나 수요가 폭발하는 즈음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활용하다 보니까 더 올려받을 수 있겠죠. 자로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도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 이러한 부채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갭투자의 폐해가 이런 상승장 속에서 계속 나타났고 지금 하락장 속에서 또 불거지기 시작했죠. 자, 2018년 뉴스입니다. 조정장 때예요. 상승장 시기에 한 1년 7개월 정도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사입니다. 새로운 골칫덩이가 등장했다. 갭투자다. 자, 갭투자의 폭탄 피해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화성동탄 신도시가 대표적이다. 기억나시죠? 자, 이 사람이 세입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일부를 매매로 떠넘기다가 남은 세대들 결국은 돌려주지 못하고 60여 채가 경매로 한꺼번에 나온 그러한 사태였어요. 안타까운 그러한 사태였죠. 그리고 20년 뉴스입니다. 갭투자가 2019년만 해도 갭투자자가 한 9,300명 이때도 굉장히 많았던 건데 20년에는 2030 세대가 대거 영끌로 갭투자에 뛰어들면서 무려 2만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21년 뉴스입니다. 청년 1인 가구 뒤통수주의보에서 말로만 듣던 깡통전세 주의보가 나타났고 금년 초에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은행 뉴스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집값 하락 또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그래서 특히 작년 재작 연끌하신 분들 또 일반 실수요자분들도 연끌하신 분들도 중에서 하우스포 분들이 아마 속출할 거고 본의 아니게 정말 이런 전세 역전세난이 벌어지면서 세입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태가 아마 많아질 겁니다. 아마 뭐 1주택자면서 전세신 분들은 그럴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주택자 특히나 자기 자본금을 거의 없이 풀핏 투자로 또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그중에서도 빌라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더 크죠. 그래서 정부에서 얼마 전에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러한 전세 사기 대책 마련하겠다고 아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대책도 발표되겠고 일부는 또 발표도 이미 됐고요. 또 그래서 본 방송에서도 다음 시간에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모 부동산 카페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사례로 들었던 건데 아주 나쁜 사례죠.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청주에 한 근린시설이 경매로 나왔고요.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쓰고 있고 2, 3, 4층을 오피스텔로 뭐 월세도 주고 일부 월세도 주고
전세도 주는 그러한 근린시설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 유찰이 되었고 3차에서 13억 입찰가일 때, 최저가일 때 14억, 그래서 약 70% 정도, 71% 정도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에, 이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무려 31명이었고요. 임차보증금이 무려 13억이에요. 월세는 아주 극히 일부. 이 임대인은, 이 소유자는 아예 작정을 하고 월세를 안 주고 전세로 다 준 거예요. 안타깝죠? 어떻게 부동산에서 이거를 다 해줬다고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직거래로 아마 했을 가능성도 큰데요. 어쨌든 전세가 대부분이었고 무려 13억이라는 보증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를 보면은 권리관계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였기 때문에 이유는 다 말소되는 아주 쉬운 경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4억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자, 배당금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보증금액 전체를 받는 임차인들도 한 12명 정도 있어요. 네, 나머지 임차인들 아까 31명인데요. 12명 빼면 무려 19명 정도가 배당금을 아예 못 받는, 이분은 7천만 원인데도 배당금이 없어요. 어떤 분은 4천만 원 중에 한 1,700 정도, 제일 적게 받는 분은 보통 한 1,500, 1,700 정도 받는 분이 적게 받는 분인데 배당금이 아예 못 받는 분들도 제법 되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분들 아마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 정말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돈이고 또 일부는 또 부모님이 지원해 준 돈이겠죠. 정말 소중한 돈이에요. 그 돈을 이렇게 날리게 되는 거죠. 일부 또는 전부를.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전 그래서 이런 임대는 정말 쓰레기 임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도 경매를 하지만 경매인들까지 덩달아서 그래서 경매에 대한 인식도 안 좋게 만들고 경매인들조차도 어떤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인식을 주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례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원룸,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다가구 주택들 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전체를 한 소유자가 갖고 있는 이런 다가주택은 특히 전세 사기에 취약해요. 그래서 원룸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분 중에 대학가 근처에 원룸에 어떤 전세를 들이시는 분들 또는 뭐 본인이 근로자인데 내가 원룸에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사실 뭐 큰 걱정이 없는데 전세일 경우에 꼭 문제가 되거든요. 목돈이니까. 또 그를 악용하는 임대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시려면 일단은 전체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민센터에 가셔도 띄워줘요.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도 주민센터에 가시면 뜰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대해서도 이거는 주민센터뿐만이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세계약을 하신 다음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세계약을 하신 다음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또한 전세 반환 보증보험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사기도 안 당할 수 있고 또 사기를 당하더라도 일단 정부로부터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를 또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런 반환보증보험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런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 엄청나거든요. 다음 방송에서 아마 계속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세 자금 대출이 그 좋은 취지와는 달리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점. 그래서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왔지만 더 보완돼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전세금 대출도 그렇고 반환보증보험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 많은 선량한 근로자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 세금 정말 헛되이지 않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